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지난 시간에는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형을 우리가 무슨 모형이다? 오비탈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비탈 모형이다라고 했었고, 이 오비탈 모형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보어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어의 모형 뭐냐면 전자 껍질 또는 우리가 이것을 궤도 모형이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네, 계속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보어는 우리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것을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다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수소라는 원소를 H2라고 하는 이 수소 원소를 불꽃을 피워서 이 불꽃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불꽃이 나오는 것을 분광기라는 것으로 관찰을 했어요. 이 분광기라는 거는 이 아주 얇은 슬릿에다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프리즘에다 넣는 거랑 똑같아요. 프리즘에다가 빛을 넣었을 때 햇빛이 넣게 되면 이 햇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띠를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띠를 말하는 거, 띠. 근데 이 수소 원자를 찍었더니 여기를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본 스펙트럼이 여기 위에 이제 나타날 건데 여기 봤더니 선이 네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개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은 가시광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빛이 파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파장이 긴 빛이 있고 파장이 짧은 빛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것보다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파장은 A가 더 큰 거죠. 더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음. 대신에 이 파장하고 에너지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더 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파장은 길이 단위잖아요. 길이니까 파의 길이니까 요 파장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길이의 단위 미터를 쓰는 거예요. 미터. 우리가 길이 단위 미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의 파장은 굉장히 그 짧기 때문에 미터는 미터인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예요. 1미터를 10의 9제곱으로 나눠준 것의 정도의 파장이라는 거죠. 영역이. 그래서 이 10의 9제곱미터를 뭐라고 하냐면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노 과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노 과학. 여기서 말하는 이 나노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나노 단위의 단위. 요 단위가 무슨 뜻이냐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를 봤을 때 요 원자의 지름이 거의 한 10의 마이너스 10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노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원자와 분자들을 다루는 굉장히 작은 입자를 다루는 과학이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 파장이 나노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파장이 700 나노미터라는 건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미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그때 이 파장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있잖아요. 이 가시광선이 파장이
40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까지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찍힌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지금 이 파장을 기준으로 나눈 건데, 파장을 봤을 때 여기 왼쪽이 400 나노미터고 오른쪽이 70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어디 영역이 되는 겁니까? 빛의 영역으로 따지면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나노미터의 파장은 700보다 더 짧은 파장이 되는 것이고, 700은 400보다는 긴 파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에너지로 따지면 400 나노미터의 파장이 에너지가 더 센 빛이고 큰 빛이고, 700 나노미터는 에너지가 더 작은 빛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7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빛이 여기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해 가지고 여기 400 나노미터 근처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라색의 빛이 있는 거예요. 네.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센 빛이고, 보라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는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빛 바깥 영역에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400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빛이 되겠죠. 에너지는 더 센 빛이 되겠죠. 바로 이 영역이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자외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안쪽은 가시광선이었고 요 빨간색 쪽 바깥쪽,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적외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거기서 잘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에너지로 따지면요, 자외선의 빛과 가시광선의 빛과 이 적외선의 빛, 이 세 가지를 따지면 에너지는 누가 제일 높겠습니까? 그렇죠. 자외선의 빛이 제일 에너지가 크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다음에 적외선의 빛이 되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파장은 어떨까요? 파장. 파장은 우리가 남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결국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반비례해요. 파장이 짧은 빛이 에너지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파장 그림을 그리면. 그럼 파장은 반대로 이렇게 적외선이 가장 길겠죠. 파장이 이렇게 적외선이 길고, 가시광선은 조금 짧고, 자외선은 더 짧은 빛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때 방금 이야기했던 요 400 나노미터가 어디 있냐? 여기라는 거예요. 400 나노미터가 여기 있고, 700 나노미터가 어디 있다는 거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에서 700 사이는 어디 영역이냐? 바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온 거를 보어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야, 원자 핵이 중심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궤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이 궤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껍질에 인제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이름은 인제 과학자들이 나중에 붙인 거예요. K, L, M, N, O, P, Q, R 쭉 나가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나가는 거예요, K부터. 음. 순진하게 과학자들은 이 안쪽에도 껍질이 더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K 껍질부터 만들자라고 했던 귀여운 상상을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껍질이 정해져 있고 그때 각각의 이 껍질이 갖는 에너지를 표현을 한번 해 보면 자, 에너지 값을 표현해 보면요.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다라고 하고 여기가 두 번째 껍질이다라고 하고 여기가 세 번째 껍질, 여기가 네 번째 껍질 갖는 에너지다 그러면 요 안쪽이 인제 원자 핵하고 가까워지는 건데 핵하고 가까울수록 핵에 가까운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이 전자와 핵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하고 핵하고 가까울수록 더 안정적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과학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건 에너지적으로는 낮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낮겠지. 두 번째는 그다음 높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에너지 값을 보호가 찾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여기 이쪽 왼쪽에 여기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찍힌 이 파장 있죠. 이 파장이 각각 찍힌 이 파장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장이 찍힌 값을 결국에 이게 파장이잖아요. 파장값이잖아요. 이 파장값은 결국에 또 에너지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그때의 에너지 값을 추측을 해서 찾아낸 공식이에요.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서 그 각각의 찍힌 파장을 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낸 다음에 그 에너지 값을 그러면 추측을 했다. 그 에너지가 얼마로 추측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킬로줄이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껍질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그것을 찾아내요. 이렇게 했더니 딱 저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찍힌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여기까지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지금부터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누구라고요? 자외선이라고 했죠. 자외선.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가시광선. 자외선이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다음 누구? 가시광선. 그다음 누구? 적외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네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었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에너지 값을 따지면요, 여러분. 에너지가 2의 첫 n의 2의 n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킬로줄이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무조건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겠네. 음, 갈 길이 우리 멀지만 괜찮아요. 설명 한번 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껍질입니다. 음. 세 번째 껍질이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무한대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 n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요 1312는 숫자니까 k로 바꿔 보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n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면 여기 첫 번째 껍질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마이너스 k죠. 두 번째 껍질을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두 번째 껍질을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니까 4분의 k죠. 세 번째 껍질을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니까 마이너스 9분의 k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무한대 껍질이 갖는 이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뭘까요?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요거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이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요 에너지는 차이는 마이너스 4분의 K와 0의 차이니까 얼마예요? 에너지가 4분의 K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거잖아. 가장 커봤자 얼마라고요? 4분의 K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누굽니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건 뭐예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죠. 가장 간격이, 이거보다 간격이 작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차이가 4분의 3K죠. 여기가 1에서 4분의 1 빼니까.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그 빛도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보다도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을 이길 수 있는 빛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너지의 빛들 중에서요. 에너지의 빛들 중에서 바로 요 자외선 영역으로 떨어지는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크잖아. 얘가 뭐냐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들이 자외선 영역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들이 에너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가시광선 영역인 것이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들은 다 적외선 영역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수식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영역들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영역들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네 번째에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첫 번째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빛들은 에너지가 다 전부 어떻다? 크다. 다 어느 영역에 떨어진다? 자외선 영역에 떨어진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들은 다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면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요 빛들은 어디 떨어진다? 그다음 에너지인 적외선 영역에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다시 보면 4 개가 찍힌다고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자, 얘들은 전부 어디 영역이라고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요. 자, 400 나노미터부터 700 나노미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700에 가까운 얘는 이 가시광선에 있는 빛들 중에서 이 A라고 하는 애는 에너지가 가장 큰 놈이에요, 작은 놈이에요? 4개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길잖아요. 파장이 제일 긴 놈이 A잖아요. 그럼 파장이 제일 길다는 말은 에너지는 어떻다? 가장 작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A라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에 떨어지는 빛, 즉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빛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다? 그러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빛이 바로 A라는 거죠. 누구냐? 얘가 바로 누구다? 여기 밑에 있는 얘. 얘가 바로 A가 찍힌 빛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아름답죠? 자, B가 찍힌 건 바로 네 번째에서 여기 얘가 B. 얘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애라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빛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시광선 영역에 떨어지는 빛들 중에서 요 네 개가 찍혔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보어가 발견한 원자 모형이고 그러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 바로 그거다. 아, 필기하고 있던 학생이 있었나요? 자, 이거 선생님이 사진 찍어 가지고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할 때 참고하시고요. 네. 지울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오비탈을 이해하려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 하나만 꼭 기억해라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껍질 모형인데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이들이 에너지가 점점 위로 갈수록 높아지게 되고 그때의 에너지 값은 껍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중요한 건 뭐냐? 그 껍질이 갖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결국에는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어디냐에 따라서 에너지 결정이 된다. 첫 번째 껍질이면은 에너지가 여기, 두 번째 껍질이면 에너지가 여기, 세 번째 껍질이면 에너지가 여기, 네 번째 껍질이면 에너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어의 핵심은 뭐냐면 얘는 전자가 있는 껍질에 의해서 뭐가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질이 같으면 뭐도 같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이 이론은 정확하게 수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립을 했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 선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가시광선 영역에서 딱 4 개의 선이 짝짝짝 나왔는데 요 4 개의 선이 "야 너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 너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의 에너지. 너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너는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떨어지는 이 각각의 에너지를 봤더니 어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크니까 어떻겠어요? 에너지 값이 차이가 클 것이고 그 나오는 에너지가 클 것이고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짧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곳으로 이렇게 찍힌 거지.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호가 완벽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118 가지의 원소가 있잖아요. 보어가 말한 이 에너지 이론은요. 118 가지 원소 중에서 수소한테만 맞아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원소들한테는 다 안 맞아. 그게 무슨 이론이야. 그쵸? 118개 중에서 하나만 맞는 거야. 그런데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이제 이걸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원소들을 딱 찍으니까 보어의 해석대로 하면은 원래는 뭐 네온 같은 걸 딱 찍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보어 예상대로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해서 얘를 확대해서 딱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이 더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3 개씩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야 자세히 보니깐 수소는 안 갈라지는데 네온이나 다른 원소들은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설명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한계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머리를 모아 가지고 "야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새로 나온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이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오비탈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비탈은 확률 모형이고요. 확률 모형이고 결국에 어 이 오비탈은 "전자가 어디 있니?" 야 전자가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디 있어? 그거를 내가 숫자로 쉽게 표현해 주자. 그래서 뭐라는 걸 만든 거냐면 양자수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예. 양자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 양자수엔 네 가지의 양자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주 양자수 n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방위 양자수 L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는 자기 양자수 ML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스핀자기 양자수라 그래서 M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 우리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껍질이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모형은 이런 구의 형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구의 형태의 오비탈을 우리는 s 오비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껍질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 양자수가 되는 거예요. 아, n은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에는요, s 오비탈밖에 없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다. 그때 첫 번째 껍질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가능한 모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엔 s 오비탈밖에 없다. s 오비탈 모양을 결정지는 양자수가 바로 방위 양자수고, 이 방위 양자수로 0인 것이 무슨 오비탈이냐? 요 s 오비탈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 양자수는 모양을 결정지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모양이 결정지어졌을 때 만약에 얘가 여러 방향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기 양자수인데,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도 한 종류 없다고 보기 때문에 ml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즉 L 값이 0이 되면 자연스럽게 ml 값도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자가 두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전자는 서로 반대 스핀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내고 반드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스핀 자기 양자수다라고 이야기해서 MS라고 하고, 이 MS는 오비탈의 모양에 관계없이 여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뜻이에요. 예, 이게 바로 양자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서는 우리가 n은 1이다, l은 0이다, ml은 0이다, ms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조합이 바로, 그러니까 야, 만약에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수소야. 수소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 모두 쓰시오 그러면 수소는 무조건 바닥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한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있을 테니 n은 1이고요. n이 1이면 l은 0밖에 못 갖고요. L이 0이면 ML도 0이고요. 그러면서 MS라고 하는 스피는 윗방향 플러스 2분의 1이 가질 수도 있죠. 또는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인데 방향성은 없고 스핀만 반대인 요런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두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언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요 두 가지의 양자수의 조합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껍질. 우리 많지 않잖아요. 두 번째 껍질까지만 하니까. 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총 8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8개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좀 더 큰 s 오비탈. 여기에 2개. 칸이 좁아서. 자,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뭐 x축, y축, 요 z축은 뭐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요걸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z라고 한번 해 볼게요. 이때 x축에 접하는 오비탈, 뭐 y축에 접하는 오비탈, z축에 접하는 오비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구 형태의 모양은 항상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이다. R의 형태의 모양은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때 모두 전자는 여기에 2개씩 들어갈 수가 있죠. 위아래에 이렇게. 얘도 위아래, 여기에 얘도 위아래 스핀, 위아래 스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들 양자수로 표현할 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다 그러면 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껍질이 2개인데 모양이 s 오비탈이니까 L은 0이고, 자, L이 0이면 방향성이 없다, 자기 양자수 0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핀이 만약에 위로 있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의 조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껍질이 두 번째인데 s오비탈에 있어요. 모양은 s오비탈, 자기 양자수 0, 그러면서 스핀이 반대일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으면서 s오비탈에 있는 오비탈은 이렇게 두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것이 되겠죠. 요 왼쪽 또는 오른쪽의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p 오비탈은 우리가 이제 x축에 접해 있는 걸 px 오비탈, y축에 접해 있는 거 py 오비탈, z 오비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얘도 만약에 껍질 몇 번째 껍질입니까? 두 번째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도 가능하고 p 오비탈도 가능해요.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부터 가능한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데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p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p 오비탈은 L 값은 이제 p 오비탈이니까 모양이 R형 모양일 때는 우리가 L 값을 1이라고 하는 겁니다. p 오비탈은 숫자로 1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결정한 오비탈이. 네. 그러면서 이 가능한 ML 값은 방향성이 이제 세 가지가 생기는 거죠. X축, Y축, Z축 세 가지다. 그래서 이 ML 값이 L이 1일 때 요 ML 값은 -1, 0, +1을 갖는다라고 숫자로 표현해 줘요. 이 숫자가 결국에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숫자로 표현해 줬다. 1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려면 -1, 0, +1로 표현하기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각각의 있는 조합에서 ms 값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 각각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런 조합이 다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현대 오비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에너지 준위가 중요한데요. 보어가 말한 오비탈 모형, 즉 보어는 수소만 맞아떨어졌거든요. 수소는 전자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이 보어가 말한 수소 연자의 오비탈에서 이 에너지 값은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n은 1이고 n은 2고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로 표현하면 1s 오비탈의 에너지가 여기 있으면 2s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이니까 이거보다 높아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도 있잖아요. 세 개 있잖아요, p 오비탈이. 그걸 우리가 2p 오비탈이라고 하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는 거죠. 왜? 전자가 하나인 녀석은 껍질이 같으면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하나 더 늘어요, 종류가. 3s, 3p, 3d. 자, 얘네들이 껍질만 같으면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였다? 수소였다. 수소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값이 껍질과 딱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누구였어요? 수소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다른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자들은 왜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이런 갈라짐을 보였는가라는 것은 오비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저렇게 됐다면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애들은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져요. 이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같은 두 번째 껍질이라 하더라도 2p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R형 형태의 모양의 이런 R형 형태의 모양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가 핵으로 접근하기는 이 구 형태의 모양에서 핵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자들보다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형 형태는 좀 더 불안정하다. p 오비탈이 R형 형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 있어도 에너지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ES보다는 EP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들에서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s가 되면은 더 높아지고 3s 세 번째 껍질에서도 마찬가지로 3s보다는 3p가 높아지게 되고 세 번째 껍질엔 d 오비탈도 있거든요. 5개짜리 방이. 요건 3d라고 하는데 d 오비탈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4s가 와야 되잖아. 근데 4s는 3s보다 높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3d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채워진다 그러면 1s부터 2개,
ES에 2개 채워지고 쭉 채워진다는 거죠. 자, 낮은 곳부터 채워진다 전자가 그러니까 바닥 상태. 원자들이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우고 있는 것을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전자 배치,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쌓이는 이 전자 배치의 규칙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첫 번째 무슨 원리?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는 이렇게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진다라는 게 싸움의 원리고요. 두 번째 훈트 규칙이 있었어요. 훈트 규칙은 뭐냐면 같은 p 오비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방이 3 개면 홀 전자를 먼저 채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2p 오비탈을 보면은 방이 3 개인데 전자가 하나씩 채워진다면 요렇게 먼저 채워져야 한다. 이게 훈트 규칙이에요. 이게 더 안정하다는 거죠. 그럼 다 채웠으면은 나머지 방을 하나씩 채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싸움 원리에 의해서 또 채워지겠죠. 3s에 2개 채워지고요. 3p 어떻게 될까요? 3p에 하나씩 먼저 채워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p에 쌍을 져서 채워지고 3p가 다 채워졌으면 싸움 원리에 의해서 3d로 가는 것이 아니라 4s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는 이런 의문점이 생겼을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우리 원소 배울 때요. 선생님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엔 전자가 8개 들어가고 세 번째에도 8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옥텟 규칙. 근데 이 오비탈 원리에 의하면 첫 번째 껍질 선생님 2개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은 8개도 이해하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아니라 18개가 돼야 되잖아요. 3 뒤에도 2개씩 채워지면 18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8개 얘랑 달라요? 라는 혹시 이런 의문점을 가졌던 사람 있나요? 손 들어 보세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 의문점이 생기죠. 근데 그 의문점이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보는 것처럼 3P를 채우고 3D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4S를 채우기 때문에 네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8개를 채운 다음에 네 번째 껍질부터 채우고 나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도 4개가 8개가 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규칙이 뭐였습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자, 베타 원리는 뭐냐면 전자가 채워질 때 한 방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방의 전자는 무조건 들어가려면 스핀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베타적이라는 거예요. 베타적인 거.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이걸 파울리 베타 원리 베타 원리 해서 내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냈더니 자, 이건 무슨 원리에 위배되니 했더니 주관식에다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썼어.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렇게 쓴 거예요. 틀렸지. 이 베타 이 베타라는 건 한자 베타적이라는 뜻인데 제 딴에는 좀 멋있게 써 보겠다고 베타 쓴 것 같아요. 알파 베타 알죠? 그죠? 저 내가 웃겨 가지고 "야 이거 너 왜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 몰랐대. 지금까지 이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외운 사람들. 그쵸?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소는 같은 껍질이면은 에너지가 똑같았기 때문에 선이 하나로 나왔다면 다른 전자 2개 이상인 애들은 두 번째 껍질이어도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껍질 ES에서 떨어지는 것과 EP에서 떨어지는 것이 에너지가 다르니까 두 겹이 나온 거죠, 에너지가. 갈라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론 설명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숙제 한번 했던 것 중에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여기 9번 48 쪽에 9번 의외로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소 원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수소라는 거예요. 수소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보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호 생각하면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될 게 뭡니까? 아, 라이먼 계열이 있고 발머 계열이 있고
파시엔 계열이 있다. 자, 라이먼 계열은 무조건 1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고 발머 계열은 무조건 2번 껍질로, 파시엔 계열은 3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1번 껍질로 떨어지니까 빛의 영역으로 따지면 무슨 영역이다? 자외선 영역이다. 발머 계열은 무슨 영역이다? 가시광선 영역이다. 파시엔 계열은 무슨 영역이다? 적외선 영역이다. 왜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크고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가장 작으니까 요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음.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암기하기 쉽게, 자, 먼저 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껍질이 있어요. 두 번째 껍질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껍질이 있어요. 자, 여기로 떨어지는 에너지, 첫 번째 껍질 떨어지는 에너지 가장 크죠? 그럼 두 번째,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껍질 떨어지는 거 그다음, 자, 세 번째 떨어지는 거 그다음이잖아요. 첫 번째 껍질을 무슨 계열이라고 한다고? 라이먼 계열. 두 번째 껍질을 발머 계열. 세 번째 껍질을 파시엔 계열. 자, 가나다라 순서로 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운, 피읍. 가나다 순이죠. 라이먼, 발머, 파시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전자전이가, 자, 첫 번째 보세요. 떨어지는 곳만 보세요. 세 번째로 떨어지잖아요. 자, 세 번째로 떨어지면은 어디 영역이에요? 바로 파시엔 계열이죠. 전자기파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적외선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발머 계열이고요. 전자기파 영역으로는요,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껍질 떨어지네요. 라이먼 계열이고요. 에너지가 크다. 자외선 영역이다.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네요. 발머 계열이고 가시광선 영역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몇 번째 껍질이냐?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이건 방출될 때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리고 원자가 전자 수와 홀 전자 수를 나타내라. 요 원자가 전자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자가 전자고요. 홀 전자라고 하는 건 약간 의미가 달라요. 홀 전자는 우리가 오비탈에서 1s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있겠죠. 여기에 전자들이 채워질 때 이렇게 두 개 에너지 순서대로 채워질 테니까 2s에 두 개 채워지고, 만약에 2p에 이렇게 채워진다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에 혼자 있는 전자, 요게 바로 홀 전자예요. 자, 다르죠. 지금 이런 구조다 그러면 얘는 누굽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수헬, 리베, 붕탄, 얘가 탄소거든요. 6번 탄소의 전자 배치. 탄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이렇게 되겠죠.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s의 2, 2s의 2, 2p의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원자가 전자는 몇 개입니까? 여기서 원자가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니까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홀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찾아보면 돼요. 자, 붕소가 몇 번인지 보시면 되죠. 자, 붕소 수헬 리베 붕. 자, 몇 번? 5번이죠? 붕소는 5번이다. 자, 5번이면은 전자가 몇 개다? 5개다. 그럼 5개의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자,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여러분들 요거 2p 오비탈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화원에서는 1s, 자, 1s 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간다. 2s 두 번째 껍질에는 2s와 무슨 오비탈이 있다? 2p가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간다 그러면 3s와 3p가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어느 정도 됩니다. 음. 요 순서대로 된다. 아이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쓰자면은 3p 다음에 채워지는 게 누굽니까? 3d가 아니라
4s가 채워진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사실은 화원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채워보면 됩니다. 자, 분수 5번이죠. 그럼 어떻게 채워집니까? 1s에 먼저 2개 채워지고 2s에 2개 채워지고 나머지 하나는 2p에 채워지겠죠? 자, 전자배치를 써보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1s에 2, 2s에 2, 2p에 하나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전자배치를 썼을 때 오비탈 기호를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게 답인데, 오비탈 기호를 써서 이 홀분자 수하고 요거를 생각하기 어렵다. 어려우면 요렇게 모양을 바꿔 생각하면 좀 쉽죠. 상자에다가 그려보면 쉽죠. 자, 홀전자수 몇 개입니까? 1개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3개가 바로 붕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되겠죠. 자, 네온은 원자번호 몇 번? 10번. 자, 10번이면 어떻게 채워져요? 1s에 2, 2s에 2, 2p에 6. 이게 다 채워진 거잖아요. 상자 모형으로 따지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가 다 채워진 거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채워진 거잖아요. 홀전자는 없죠. 원자과 전자 없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도 0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꽉 채워지면은 18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몇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0으로 보라고 그랬죠. 자, P2는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5번입니다. 해보시면 15번이니까 전자 15개 채우면 되거든요. 1s에 2, 2s에 2, 2p6. 자, 이렇게 하면 10개죠. 그 다음에 3s에 2, 12개, 3p에 몇 개? 3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여러분들 여기 좀 어려워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예, 좀 조금 진도가 늦더라도 해야죠, 뭐. 자, 1s에 2, 2s에 2, 선생님 화살표를 지금 일부러 안 그리는 거예요. 자, 2p에 6, 그 다음에 3s, 3p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요? 5개 남았죠? 하나, 둘, 혼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홀전자 몇 개예요? 3개. 원자과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5개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네, 여기 여러분들 잘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요런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수능형 문제예요. 굉장히 10번 같은 문제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바닥 상태에서 이런 전자수가 1이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소 A와 B의 특징을 찾아라라는 거거든요. 2주기와 3주기에 속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오비탈의 연습을 많이 해봐야지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비탈을 그려보면요. 1s, 2s, 2p, 3s, 3p. 자, 2주기 또는 3주기라고 했으면 어쨌든 얘는요. 많아봤자 3p를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첫 번째 껍질, 여기까지가 두 번째 껍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1주기 원소는 여기 채워질 것이고 2주기 원소는 여기 채워질 것이고 3주기 원소는 여기 채워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는데 이게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2주기가 되려면 무조건 1s에는 채워져 있어야 하죠. 일단은. 그리고 ES에도 전자가 채워졌는데 만약에 S분의 P를 했는데 1이 나오려면은 P에 최소한 1개 이상 채워져야 되잖아요. P에 채워지려면 S에는 무조건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S에는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채워진다고요. 그러면 P에도 4개가 채워졌을 때 S분의 P, S에 오비탈이 있는 것과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그럼 얘가 누굽니까?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되는 거예요. 한 놈은. 자, 또 하나는 3주기까지 가서 1이 되려면 3주기까지 가려면 3주기를 가려면 어쨌든 S오비탈이 최소 하나 채워져야 돼요. 최소 하나 채워지려면 2P는 무조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2P가 최소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된다고요. 그럼 S오비탈이 여기 앞에 4개가 있으니까 3S에 2개가 채워지면은 얘 역시 S분의 P 오비탈 전자수가 1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누구예요? 12번.
마그네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속하는 이 2주기와 3주기 원소는 산소와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전자수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A, B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것은 얼마냐라고 했죠. 자, 지금 여기서 좀 기억 같은 보기는 홀전자수의 합은 2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하네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기억에 A와 B의 홀전자수의 합은 2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산소는 홀전자가 2개고 마그네슘 홀전자가 0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고 산소 8번이고 마그네슘 12번이니까 차이가 4 맞고 주기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복습이 되게 오래 걸렸지만 한번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워했던 부분 선생님이 같이 해결하고 싶었던 거고, 이 11번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11번은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이온 A의 2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이 있다. 예를 들면 산소의 2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음, 전자 배치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A의 2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잖아요. 네. 그럼 얘는 전자가 지금 현재 A의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의 전자는 몇 개입니까? 10개죠? 2개, 2개, 6개니까. 10개네. 그쵸? 그러면 원래 A의 전자는 몇 개일까요? A 원자의 전자는. 2 마이너스 전자가 2개 플러스 된 것이 10 개니까 전자 2 개가 플러스 된 게 10 개니까 거기서 2개 빼줘야 되니까 원래 A 전자는 A 원자는 전자를 8 개를 가진 녀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원자는 원래는 플러스 8이라는 전하량에 전자가 8 개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 개, 두 번째 껍질에 6 개를 가진 자 이걸 오비탈 기호로 쓰면은 1s에 2, 2s에 2, 2p에 4 개를 갖고 있는 이걸 상자 모형으로 설명을 해 버리면은 1s, 2s, 2p다 그러면 얘는 상자 모형에서 1s에 2, 2s에 2, 2p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이 A의 원자라는 말이죠. A 원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근데 얘가 A의 2 마이너스가 된 것은 뭐냐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마지막 요 방에 빈 방에 전자 2 개를 채웠기 때문에 A의 2 마이너스가 된 거죠. 따라서 원래 원자 A, 원래 원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원자 A, 얘를 물어본 거죠, 얘. 얘의 원자 간자수 몇 개입니까? 두 번째 껍질에 6개죠? 6개. 원자 간자수는 6개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수. 자, 홀전자수라는 건 찾아보시면 되죠. 여기서 하나, 2 개였죠, 원래. 그래서 6개, 2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와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선생님 물 한 잔만 먹고.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 조금 빠듯해서 좀 바쁘게 설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한 번 더 설명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아, 물 진짜 맛있다. 물 여러분들 물 마실 때 어떤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물 마실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물 분자가 이렇게 굽어 있다는 거 공부했잖아. 이 투명한 이 물 속에 야, 이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막 굽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어지럽지?' 막 이렇게 놀려도 보고 '아이고 수소하고 산소 잘 놀고 있네.'
내 몸에 잘 흡수되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화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선생님 사이코 아닙니다. 네. 또라이 아니에요. 네. 자, 힘드시지만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이번 시간은 드디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 분밖에 안 남았네. 선생님 지금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괜찮습니다. 해 보도록 하죠. 자,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건요. 어 우리가 물질을 표현할 때 어떤 물질은 산이고 어떤 물질은 염기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장 인제 편하게 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신맛을 내고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신맛을 내는 것은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이온 때문에 요런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은 이런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보통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편하고요. 처음 우리 접할 때는. 염기다라고 하는 건요. OH 마이너스. 자, 이게 어떤 이온이죠? 읽을 때 수산화 이온이죠.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이 이온을 내놓으면은 우리는 염기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은 이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고 염기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데 보통 인제 맛으로 따지면 쓴맛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산과 염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우, 이것도 굉장히 또 이렇게 딱 멀리서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 굉장히 필기한 게 아름답네요. 그쵸? 자, 이것도 카톡에 보내 드릴게요. 자, 산과 염기. 자, 이제 산과 염기의 어떤 우리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좋고 사진 찍어서 또 올려 드릴게요. 자, 산은 방금 얘기했듯이 맛으로 따지면 신맛이 난다. 염기는 맛으로 따지면 쓴맛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산은 공통적으로 누구 때문에 수소 이온 때문에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때문에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금속과 반응하면요. 자,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요.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H2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자, 이게 무슨 말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외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금속 뭐 우리가 마그네슘을 여기 산수용액에 넣는다 그러면 산수용액은 이렇게 H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거든. 그럼 마그네슘이 들어오면은 이 마그네슘이 여기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 나와요. 음. 나오면서 여기에 전자 두 개를 두고 나오겠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 전자 두 개를 수소가 낼름낼름 먹어요. 냠냠냠냠 먹어서 이 수소가 수소 원자로 바뀌어요. 전자 하나씩 받아서. 이 원자들이 붙어서 수소 기체가 돼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수소 기체가 만나서 금속은 산과 만나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게 모든 금속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한 거예요. 모든 금속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금, 은 이런 애들은 산과 반응해도 이렇게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야 금반지, 은반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불변, 이런 강한 산과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예, 녹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의 화학식이 뭐죠?
Ca, CO3거든요. 요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요. 이때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탄산하고 요 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탄산칼슘과도 반응한다.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석회암이나 대리암, 뭐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산 속에 넣으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되셨죠? 네. 이 공통적인 성질이 되겠고요. 자, 염기는 그에 반해서 금속과 탄산칼슘과는 반응하지 않지만 염기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만나면 염기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여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뚫어뻥이라고 알아요? 펑크린, 뚫어펑 해 가지고 이 하수구 막혔을 때 세면대 같은 데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고 막 안 내려갈 때 왜 안 내려가는 거냐면 요 밑에 요 하수구 밑에요. 여기에 막 이물질이 물에 막 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 있냐면 우리 머리카락, 응? 머리카락, 그다음에 피부 각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단백질이란 말이야. 이런 게 막 뭉쳐 있거든. 그때 이 펑크린을 갖다가 여기다 콸콸콸콸 붓잖아요. 얘가 바로 강한 염기성 물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 단백질을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녹여요. 금속은 안 녹이고 단백질만 녹여요. 그래서 얘가 쫙 뚫려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정제, 하수구 세정제에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염기다.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집에도 뚫어뻥 이런 거 있어?" 그래 뭐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뚫어뻥 뒤에 보면은 염기성 물질이 재료로 써 있어요. 옛날에는 재료가 써 있는데 요즘에는 재료가 안 써 있어요. 왜냐면은 재료가 써 있으면 사람들이 뭐 약품 가지고 만들고 막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써 있는데 요즘은 안 써 있더라고요. 옛날엔 써 있었거든. 한번 집에 있는 거 보세요, 써 있는지. 염기.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가 막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산화가 이름이 들어가면 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이 산이든 염기든 간에 산의 대표적인 산이 뭐냐면 HCl, 어? 뭐 H2SO4 이런 애들이거든요. 자, 얘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온화되는 거예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자, H2SO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H 플러스가 두 개씩 나오고 SO4 2 마이너스 이온 나오겠죠? 어쨌든 얘가 뭐가 된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NaOH, KOH 이런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염기도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이온이 된다. 자, 이온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둥둥둥 떠다닌다는 것은 이 물속에 전류를 딱 흘려주면 전류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수용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이건 공통적인 성질이 있겠죠. 얘들을 산과 염기를 물에 녹이면 다 전기가 잘 통한다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요런 성질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산과 염기를 이 용액에 "야 이 용액이 뭔지 모르겠어. 모르는데 얘가 산이야 염기야." 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걸 우리가 지시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시약.
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알려준다는 거고요. 이게 시라는 게 볼 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봐 가지고 너 산이구나. 너 염기구나. 이걸 알려주는 약이다. 이게 지시약이 되는 거예요. 지시약에는 네 가지의 지시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도 이거를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요. 필요합니다. 네 가지의 지시약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시약. 자, 네 가지의 지시약이 어떻게 있냐. 자, 필기 못하셔도 제가 사진을 다 보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를 종이에다 묻힌 거거든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두 번째는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BTB. 광합성 할 때 들어봤죠? BTB 지시약이 있고요. 네 번째는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이 있어요. 이 지시약들을 만약에 산성 상황에서 그다음에 산성도 염이성도 아닌 중성인 상황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염기성인 상황에서 색깔을 보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인 상황에서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이에요. 산성인 상황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염기성인 상황에서는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중성인 상황에서는 뭐 없습니다. 자, 산성에서 붉은색, 염기성에서 푸른색. 메틸 오렌지는요.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염기성에서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BTB는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페노프탈레인은요. 산성에서는 색깔이 없고 중성에서도 색깔이 없어요. 투명해요. 그런데 염기성에서는 빨간색, 붉은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머리 좋죠? 이거 다 외운 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선생님처럼 다 못 외우겠어요. 자, 여러분들 쉽게 외우게 해줄게. 내가 누구예요? 바로 싼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시약 다 외워야 돼요. 싼쌤이 내가 암기법,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도 된다. 정말 내가 다 알면 좋지만 모른다. 그럼 요거 하나라도 알고 가면 공통 통합과학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 화학할 때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자, 사실은 선생님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선생님 일본인 친구가 있어. 여자친구예요.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일본 여자친구의 이름이 리메라는 친구예요. 내가 리메한테 놀러 가서 야, 리메야, 지금 밖에 무지개 떴어. 무지개 보러 가자. 너 바쁘니? 이제 물어봤지. 바빠? 이렇게 물어봐요. 리메가 바쁘대. 나 바쁜데? 그래고 내가 야, 그래도 무지개 보러 가자. 야, 무지개 떴어. 무지개 이뻐. 무지개 보러 가자. 막 그러니까 리메가 어? 뭐? 뭘 봐? 나한테 이제 반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암기법 끝났습니다. 자, 자, 네, 리메한테 물어보죠. 리메 바빠? 그러니까 리메가 바빠. 야, 그래도 무지개 보러 가자. 빨주노 노초파 무지개 보러 가자. 그러니까 리메가 뭐? 뭘 봐? 자, 끝이에요. 자, 해볼게요. 자, 갑니다. 과학적 암기법 출발합니다. 자, 리메한테 물어보죠. 리메 바빠? 자, 오른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자, 지시약을 쓰는 거죠. 리메 바빠? 자, 그 다음에 산성, 중성, 염기성 그냥 이미 써놓고요. 리메 바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빠. 바빠. 푹푹. 바빠.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죠. 빨주노, 노초파, 무지개 보러 가자. 그러니까 리메가 뭐? 뭘 봐? 무무무. 자,
리메. 바빠? 바빠. 빨주노. 노초파. 무지개 보러 가자. 뭐? 뭘 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오늘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의 지시학의 색깔, 자, 암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네, 민망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민망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시학 나타내고, 자, 이게 바로 산과 염기의 특성이면서, 산과 염기의 특성이면서 산염기를 알 수 있는 지시학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리트머스 종이를 여기다가 놓고요. 리트머스 종이를 놓고, 이 왼쪽에다가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오른쪽에다가는 플러스 극을 연결한 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실을 놔요. 요 실. 요 실에다가는 뭘 묻혀 놨냐면은, 여기다가는 바로 HCl, 염산을 묻혀 놓은 거예요. 자, 염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용액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즉 산성이죠. 여기에 뭐도 있겠어요? H 플러스도 있겠고, 여기에는 지금 H 플러스 이온도 있겠고, Cl 마이너스 이온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전기를 통하는 물질 이온을 전해질이라고 그래서, 뭐 전해질, 뭐 예를 들면은 투명한 물질, 뭐 KNO3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얘를 이제 다 적셔 놔요. 적셔 놓아야, 이제 여기 적셔 놓아야, 이렇게 적셔 놓아야 전기가 통하니까 이 적셔 놓는 거죠. KNO3라는 물질을. 그 상태에서 전류를 딱 흘리게 되면은, 자, H 플러스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Cl 마이너스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자, 그때 Cl 마이너스는 색깔이 이제 무색이죠. 색깔이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다 리트머스 종이를 묻혀놨다 그랬어요. 자, 리트머스에서 산성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산성에서. 그래서 요 H 플러스가 지나가는 여기에 산성,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 붉은색이 이렇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바로 리트머스가 산성에 의해서 붉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거 함께 그 정도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하나 더 쓸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하는데요. 산과 염기의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정의가 있어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한 정의가 있어요. 산염기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스테드 로리, 이 두 사람이 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염기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 염기라고 하는 건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늘 사용했던 그 정의가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는요, 수용액 상태에서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에다 녹였을 때, 그러니까 물에다 녹였어.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녹였는데, 어떤 HA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 녹였더니 얘가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되더라. 그러면 결국에 얘는 물속에서 뭘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H 플러스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H 플러스를 내놓는다. 요런 물질. 그러니까 HA는 그래서 얘는 뭐다?
산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레니우스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산은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HCl, 뭐 H2SO4 이런 애들이 인제 물에 들어가면은 H 플러스를 내놓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산이야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레니우스가 말하는 염기는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OH-를 내놓으면은 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 BOH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그럼 얘는 물에 들어가서 B 플러스와 OH-가 된다. 그럼 얘는 OH-를 내놨잖아요. 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염기는 뭐냐면 물속에서 OH-를 내놓느냐, 그러면 이거는 아레니우스의 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KOH, NaOH 이런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 OH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염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레니우스의 정의입니다. 네, 아레니우스 정의 어렵지 않죠? 네, 아레니우스 정의는 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놓느냐, H 플러스라는 걸 내놓느냐, 아니면 OH 마이너스라는 걸 내놓느냐, 이게 산이고 이게 염기다라는 정의가 바로 뭐냐? 아레니우스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뭐냐면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이 한계점이 뭐냐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한계점은 얘의 한계점은 일단은 무조건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NH3 요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 염기로 작용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는 무슨 정의냐면요. 이런 거예요. HCl이 물에 들어가서 산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HCl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H를 물한테 주기 때문이거든요. 자, 물한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 Cl은 그냥 Cl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고 물이 가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H3O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물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H3O 플러스라는 건요. H 플러스하고 동일한 물질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야, 결국에 이 염산이 산이 되는 이유는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를 다른 옆에 있는 만약에 물하고 반응하면 물한테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요. 산은 아레니우스 정의의 산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요.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얘를 수소 이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양성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는 핵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요. 이게 H잖아요. 그럼 H 플러스는 뭐냐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H 플러스는. 그래서 H 플러스를 수소이온 또는 양성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 H 플러스를 옆에 있는 애한테 주는 녀석.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누군가한테 주면 그거를 산이라고 하자. 방금 여기 나온 HCl처럼 HCl은 H를 H2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된 거냐면 Cl 마이너스가 된 거죠. H 플러스를 주고 나서. 이런 애를 뭐라고 하자? 산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염기는 뭐냐? 염기에서 좀 정의가 좀 갈리는데
아레니우스는 OH-를 주면 염기라고 했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는요. 요 똑같이 H+로 같이 정의를 합니다. 산이 H+를 줬다면 염기는 H+를 받는 것, 받으면 염기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방금 HCl을 물과 반응시켰을 때 물 있죠. 이 물은 H+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하면 이 H+는 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HCl이 전자를 줘서 만들어진 Cl은 이 산과 반대쪽에 있는 H 플러스 하나 차이로 반대쪽에 있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산의 짝이다. 산의 짝은 염기가 돼요. 짝염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H2O에서 수소를 하나 받은 H3O+는 H2O의 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는 산이 됩니다. 짝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반대쪽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이때는 Cl이 염기로 작용하고 H3O+가 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암모니아 NH3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서 얘가 NH4+가 되면서 OH-가 돼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이번에는 H2O가 수소를 NH3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H4+가 됐고 H2O는 OH-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수소를 준 건 이번엔 누굽니까? H2O죠? 그러면 H2O는 브랜스테드 로울이 뭐가 되는 거죠? 산이 되는 거죠. NH3는 수소를 받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브랜스테드 로울이 정의에 의하면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염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H4+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이 염기의 짝이니까 얘는 짝산이 되는 것이고 OH-는 뭐가 되는 거죠? 산의 짝이니까 짝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는데 위에 있는 물은 뭐예요? 염기로 작용했어요. 아래에 있는 물은 뭘로 작용했어요? 산으로 작용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산도 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염기도 되는 거죠. 지금 이 반응에서는 H2O가 그런 거지. H2O가 누구를 만날 때는 H+를 주고 누구를 만날 때는 H+를 받죠. 이런 물질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의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개념이 두 개가 등장하냐면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 등장하는 개념 두 가지는 첫 번째 짝산과 짝염기의 개념이 새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성 물질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요런 정의가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된다라는 거. 네. 교재에서 한번 우리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여기 지금 물의 이온화상수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야, 진짜 많이 했다. 여기 나간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A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B로 바뀌어요. 바뀔 때 이런 반응 우리는 정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반응. 그다음에 거꾸로 B가 A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때 어, 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와 역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져서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컵을 뒀을 때 이 물이 증발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증발하는 속도, 정반응 속도거든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인제 다시 수증기가 물방울로 돌아와요. 이건 역반응의 속도거든요. 이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하고 동일해져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요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움직이면서 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 번은 그 얘기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그래서 가역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역반응이라고 하며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개념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합니다. 자, 여기는 산념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여기 이온화식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HCl과 NH3가 물에 녹았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HCl은 H2에게 양성자를 주므로 양성자라는 거 아까 H 플러스라고 했죠? 산이다. 자, 어떨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HCl은 지금 H한테 수소를 줬으니까 Cl로 바뀐 거잖아요. 자, 양성자 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밑에 있는 암모니아는 H2에게 양성자를 받았죠? H 플러스를 지금 받았잖아요. 얘한테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염기다. 어때요? 맞죠? 자, H2O는 가에서는 염기로 작용했고 나에서는 산으로 작용했다. 가에서는 수소를 받았고 나에서는 수소를 줬네요. 양성자를 줬죠? 그러니까 양쪽성으로 작용했죠? 맞다. 자, 이게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 의한 산과 염기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4번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숙제는 1번, 2번, 3번, 4번 푸시면 되고요. 5번은 안 푸셔도 되고 자, 6번 풀어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숙제가 굉장히 적겠네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1번 푸시면 되겠고 자, 2번 풀어 보시면 되겠고 3번 풀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음. 요건 2번 여러분들 좀 풀기 좀 어렵겠다.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암모니아 수라는 거는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녹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CaOH2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알고 한번 풀어 보세요. 이렇게 암모니아는 NH3를 물에 녹인 것이다. 석회수는 화학식이 CaOH2다. 요거 생각하고 한번 풀어 보시면 되고요. 3번까지 푸시고 4번 안 푸셔도 되고 네, 5번은 한번 풀어 보실 수 있고요. 5번 풀어 보시고 지금 체크 중이신가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그다음에 네, 여기는 안 푸셔도 되고 네. 문제 너무 적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만큼만 풀어 보세요. 다시 체크할게요. 55 페이지에 1, 2, 3, 4번 하고요. 네. 56 페이지에 6번이랑요. 57 페이지에 1, 2, 3번. 58 페이지에 5번. 일단 요렇게만 풀어 보시면 되겠고 어 이번 시간에는 이 했던 정의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정의를 좀 보시고 거기 문제집에 있는 문제 좀 풀어 보시면 좋겠고요. 산염기의 정의, 아레니우스와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 예 고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특성과 지시약 요거 한번 공부하시고요. 문제는 많이 없지만 외울 건 상당히 많아요. 요걸 한번 짧고 굵게 정리해서 한번 외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어의 원자 모형과 오비탈 모형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문제 시간이 우리 주말에 많잖아요. 주말 동안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쭉 하면서 내가 잘 힘들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간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중요한 부분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 두길 바라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행복한 주말 보내고 화요일 날 만나요.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